스타벅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쉽겠죠. 그런 업체들한테 컨택하는 게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뭐 GS나 이런 데 제가 유치해서 들어온 적도 있고 7억 5천 정도 감정이 됐던 걸 1억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로드옥션의 김기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를 돈으로 건물주에서 창업한다의 책의 저자이자 스마트 휴먼스 로드옥션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가르쳐주는 티처라는 부가티 김쌤이라는 닉네임으로 카페 활동하고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네, 부가티면은 네. 그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고급차. 네. 그걸 닉네임으로 쓰신 건가요? 살짝 의미를 좀 뒀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또 투자로서 또 남다른 또 인사이트와 또 이제 큰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그런 닉네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동산 쪽으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일구셨는지 궁금한데 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 책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은 좀 많은 좀 경험을 하게 되기 전에 저는 수입 선글라스에서 한 2년 정도 짧게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그때 회사 다니면서 한 2년 조금 못 되는 기간에 한 모았던 카니발 산 돈 그 2천만 원을 시작을 해서 2003년 시작해서 2009년까지 진행을 한 후에 한때 뭐 레이디 경영이라고 거기서 한때 뭐 신양 불량자에서 30억 자산을 이룬 사람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후에도 또 많은 돈을 벌어보기도 했었고 네.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경매 여기처럼 이렇게 강의할 때 그 말이 시가 되나 봐요. 강의할 때 저는 이제 어떤 상가를 잡아도 다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네. 낙찰 받은 건물을 다 그냥 뭐 임대만 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부동산도 한 2번 운영해 보고 PC방도 한 2번 운영해 보고 뭐 헬스장, 뭐 유아체육, 학원, 뭐 커피숍도 한 3번 해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많은 경험과 수업료를 낼 수 있는 만큼의 또 경매를 통해서 조금 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운영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네. 그냥 뭐 작지만 빌라 한 2동 정도 하고 뭐 타운하우스 한 17개, 뭐 그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등등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매달 어쨌든 뭐 캐시카우라고도 하죠. 매달 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은 좀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되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빨리 시작하셨네요. 요번에 뭐 상승장 때 막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탑승을 해서 네. 사실상 자산 일구신 게 아니라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네.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하락장도 몇 번 또 겪으셨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지. 네. 사실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네. 뭐 여기저기에서 특히나 약간 좀 기사가 좀 그런 공포심리를 조장하는 그럼요. 측면이 없지 않아 네.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1천만 원 또는 뭐 1억 원 정도의 돈이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생각마다 다르고요. 전문가마다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사실 진짜 아까처럼 제가 돈이 없이 2천만 원 정말 실제로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1,000만 원이 사실은 큰 돈은 솔직히 아니고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 돈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오래된 빌라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뭐 지역 쪽 외쪽에 뭐 인천이라든가 경기 외곽 쪽으로 저렴한 빌라로 시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아는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물건이 한 1,000만 원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한 1억대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뭐 저는 수익형 상가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상가요? 네, 근데 경매라는 게 계속 다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경매는 감정가가 뭐 한 뭐 1억이다,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하면 그거보다 한 20% 30% 싸게 사는 게 경매의 장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1억짜리를 7천만 원, 8천만 원에 사든 10억짜리를 7억, 8억에 산다고 하면 저희가 샀다가 조금 어려워도 떨어져도 사실은 남들보다 좀 싸게 샀고 나중에 팔 때도 최소 10% 20% 저렴하게 수익을 뭐 볼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솔직히 신탁 공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경매 쪽에 관련돼서 공매가 있고 경매가 있고 신탁 공매가 있는데 신탁 공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조금 재미보고 있습니다. 신탁 공매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거고요.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게 공매고요.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공매인데 신탁 공매는
이제 은행에서 보통 그 법원에서 지나는 경매는 은행에 대출을 빌렸다가 이자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을 때 기한이익 상실을 당했다고 하고 그다음 경매가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그게 진행되려면 뭐 감정을 하고 뭐 모든 걸 준비할 때까지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근데 신탁 공매라는 건 마찬가지로 그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되 대신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탁사가 보통 우리가 아는 뭐 교보자산, 무궁화 이런 신탁사들이 있고요. 그런 신탁사를 보통 저희가 수탁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김기환인데요. 제가 만약에 그 물건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신탁에 맡기게 되면 대출이 좀 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는 소액 임대차 이런 걸 빼지 않게 되고 네. 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출을 좀 더 은행에서 많이 해주고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데 사실 그러다 또 거꾸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그 똑같이 경매를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거를 신탁사 자체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온비디에다가 온라인상으로 해서 매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 매매처럼 수의계약이라고 그냥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될 때 되게 빠른 시간에 가격이 좀 절감되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경매를 보통 낙찰이 안 되면 유찰되고 한 달 만에 이렇게 경매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최초에서 한 40% 50% 떨어질 때까지가 한 달도 안 돼서 떨어져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잡고 정보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아까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보를 저희가 좀 더 수집할 수 있고 좀 발품만 더 판다면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네. 하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그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을 해서 네. 가격도 좀 빨리 떨어질 수 있고 네. 신속하게 괜찮은 물건을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열심히 또 스터디를 한다면은 네. 그런 차원에서 또 기회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네.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이걸 하는 이유가 3개월만 연체되면 경매는 아까 6개월, 1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신탁을 해주고 은행은 그 즉시 그냥 매각이 가능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신탁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기대 수익률은 너무 높긴 한 것 같긴 한데 1억으로 네. 10억 이상을 불리고 싶다. 네. 뭐 이런 약간 좀 리스키한 투자자를 위한 투자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너무 좀 진짜 말씀처럼 너무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싶고 네네. 뭐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간혹 그런 게 되려면 뭐 토지라든가 뭐 오래된 빌라 아까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걸 잡았다가 운이 좋게 뭐가 된다고 하는 거는 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운을 바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노력했다가 더불어 운이 나온다는 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거는 좀 무리가 있게 보고요. 다만 여기 제가 그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7억 5천 정도 감정이 됐던 걸 1억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1억에 낮춰요? 네, 실제 그 매물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뭐 마찬가지 가능한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지하 건물을 전용 면적 건물 144평에 대주권 105평인 거를 감정가가 한 1억 5천에 나왔던 걸 제가 실제 1억 387만 원에 낙찰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별건 아닌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건물도 중요하지만 대지권을 한번 보십시오. 대지권이 105평이에요. 대지권 105평인데 1억에 잡는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땅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생각을 달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까지 저도 사실 돈이 없어서요. 토지는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토지가 나중에 1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그건 사실 아까처럼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팔고 아니면 월세가 나오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건 우연찮게 봤더니 건물 평수도 좋았지만 대주권이 100평이나 되다 보니까 혹시나 하고 제가 공시지가를 쳐봤더니 여기에 이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50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땅값만으로도 이미 5억 이상의 감정이 되는 거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감정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낙찰을 받고 세금을 낼 때 과표에 따라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건물 부분까지 합쳐서 이 건물의 과표가 7억 5천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이 가치가 최소 7억 5천이라는 거죠. 그런 물건을 이렇게 1억에 잡는다면 이런 건 아까 말씀처럼 뭐 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잘 찾으면 이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감정평가가 좀 잘못 잡힐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감정평가는 보통 이제 그 주변 사례를 연결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약간 그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미스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경매가 마찬가지지만 경매되는 시기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집값이
천장까지 올라가고 뭐 맞아요. 끝을 모르고 올라갔잖아요. 아파트 네네.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감정이 잡혔던 물건이라면 감정가가 어떻겠습니까? 높았겠죠. 근데 그때 경매가 진행되면 아까처럼 6개월, 1년이 걸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떨어지는 지금 시점에 그 물건이 나왔다가 하면 감정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되게 높게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좀 떨어지는 흐름에 진행이 됐던 게 6개월, 1년 있다 나온다면 감정가가 또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시차별로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확실히 좀 열심히 잘 찾는 게 네, 중요할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랑 그걸 다 반영을 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경매는 사실 뭐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싸게 매입을 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월세를 놓을 수도 있지만은 네. 뭐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토지를 매입할 수 해서 뭐 이렇게 건물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약간 좀 건물 가치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사실 경매로 아까처럼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100%짜리를 7, 80% 산다는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일단 잡아서 기본적으로 살리기만 하면 저희가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는 똑같은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보통 분들은 이제 잡아서 아까처럼 부동산에 내놓는 게 대부분이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는 이제 간혹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아까처럼 부동산에 놓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제가 직접 쓰는 방법도 시도를 해봐서 아까처럼 그 다양한 좀 창업이나 이런 경험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 뭐 키 테넌턴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아는 프랜차이즈 그냥 뭐 스타벅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쉽겠죠. 네. 그런 업체들한테 컨택하는 게요. 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게 괜찮겠네요, 사실. 네, 왜냐면 괜찮죠.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은 그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그냥 사업이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사업이 리스크가 되긴 있고. 합니다. 네. 어, 근데 그런 것도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스타벅스든 뭐 프랜차이즈 관련된 또 각종 업체들도 뭐 GS든 어디든 그쪽도 부동산 팀이라는 데가 보통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스스로 그런 걸 찾으러 다니는 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어떤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혹시 가능합니까? 묻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오히려 좋아하겠죠. 오히려 좋아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맞는다면 저희는 그걸 사전에 좀 검토해보고 입찰 들어가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낙찰 받고 나서도 저희가 거래했던 아니면 아는 프랜차이즈가 자꾸 많아진다고 하면 거기서 넣어서 보내보는 거예요. 안 돼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근데 네. 다만 안 해봐서 걱정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 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면 왠지 좀 어렵다,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내 생각이나 사고에 좀 제한을 두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 세금 더 내야 된다든지 뭐 규제 뭐 이거 뭐 이런 지레 겁을 먹을 수 네.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만약에 그런 프랜차이즈를 잘 잡아서 네.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입점을 하고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간 상권이 살아가지고 그럼요.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GS나 이런 데 제가 유치해서 들어온 적도 있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좀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본다면 좀 현명한 네. 건물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 경매 관련 그런 영상을 많이 보면은 이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도 많이 있긴 네. 한데 뭐 경매 절대 하지 마라. 경매 때문에 망했다. 네. 그런 영상으로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할 때 좀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해서 저도 좀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사업이나 모든 게 똑같지만 성공하는 분들은 차이 10%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 30%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현상 유지하거나 조금 하신 정도.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또는 한 50% 이상은 폐업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새로 해야 된다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올리신 분들도 대부분 좀 다르겠으나 좀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올리시는 그 유튜브가 좀 많더라고요.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럼 거기서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기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을 그냥 따로 놓으실 예를 들어서 뭐 101호인데 102호를 보신다던가 아 진짜요? 뭐, 예, 호수 번지를 보고 이제 어긴 줄 알았는데 엉뚱한 집을 본다든가 어이없는 실수인데. 예, 그래서 좀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세요. 근데 그건 당연히 누구나 상식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실제 제가 경매로 구로에 있는 1층 상가를 잡았을 텐데 아시는 분이 저희가 이제 땅도 그렇지만 앞에 도로가 있는 데가 보통 좋다고 하고 뒤에는 뭐 도로가 없으면 맹지라고 해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매를 잡을 때 앞에가 나왔고 뒤에가 두 개 같이 나왔습니다. 1번, 2번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앞에 먼저 조금 비싸게 잡았어요. 어. 왜 그러냐면 뒤에 걸 싸게 잡으려고. 아. 그랬는데 앞에 잡고 뒤에 거를 조금 그러면은 아무도 안 들어와야 되죠. 안쪽 상가니까 네, 보통. 근데 안쪽 상가를 높은 가격에 누군가 낙찰 받으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왜 그러셨지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만나서 여쭤봤어요. 그 네. 낙찰자한테 왜 받으셨어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참 안타까운데
컨설팅 어떤 업체에 의뢰를 했고 1층 상가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자기는 바깥쪽 상가인 줄 알았대요. 안쪽 상가인지 몰랐대요. 그럼 어이없는 실수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러면 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냐 없냐 이런 물도 뭐 강의하다 보면 이제 수강생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분은 뭐 안쪽이다 바깥쪽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계약서 상에. 그냥 1층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안쪽 나쁜 상가를 비싸게 잡으면서도 수수료까지도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어떤 분 또 주변 분이지만 낙찰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건물이 저희 실제 세입자였는데 경매가 되다 보니까 그 운영을 잘 못하게 되셨어요. 경매가 되면 뭐 다 똑같겠지만 경매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난 장사 잘할 거 이럴 분들 사실 많지 않겠죠. 좀 어렵겠죠. 뭐 막 날라서 소리도 날라오고 다양한 분들이 그 건물을 보겠다고 오니까. 근데 그래서 그 제가 낙찰받던 세입자분도 운영을 잘 하시다가 장사 잘 됐었습니다. 근데 경매 때문에 잘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변에서 물어봤겠죠. 다 물어보면 뭐 요새 뭐 부동산이든 변호사든 많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신 건 그럼 차라리 손해보는 거 보증금도 하나 못 건질 수 있으니 권리금도 못 건지니까 직접 낙찰 받으세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낙찰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 물건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고 얼마짜리를 얼마에 잡아야 되는 기준도 없으셨고 낙찰 받는다니까 보증금만 준비해서 입찰을 하셨는데 뒤후에 대출이나 잔금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잔금 미납하셨고 안타깝지만 그 미납된 건물을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네, 그런 것도 사실 상식적인 것 같은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건물 뭐 빌라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걸 얘기하자면은 다는 아니지만 빌라가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위에 일조권이라서 좀 깎이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공사를 할 때는 이 상태로 공사를 끝냈다가 나중에 좀 확장해서 좀 쓰기도 해요. 그냥 보통 그 건축하는 분들의 그냥 일반화된 방법인데 근데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 되게 되죠. 뭐 안 걸리면 된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요새는 뭐 항공촬영도 그렇고 너무 좋아져서 다 걸려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불법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매년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를 부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 면적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지만 근데 2019년 뭐 4월 이전에는 사실은 또 5회만 내면 안 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계속 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간혹 정부에서 한번 어떤 합법 양성화를 시작했을 때만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그건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건이 계속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그럼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이겠네요. 네. 그리고 전세나 이런 전세금 대출도 안 나오고 일반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나갈 때 그 세입자도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건물주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걸 약간 좀 원래대로 보고 나면 괜찮지 않나요?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쭉 올라가서 방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절반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베란다처럼 그걸 방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원상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방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 방이 이만큼 있는 거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원상 복귀를 시키면은 사실 그게 없어지는 게 되니까 방이 없어지고 가치가 사실상 이게 낮아진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비용도 물론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모르고 하셨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경매 정보지에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거기 뭐 저도 사용하는 다양한 유무료 사이트가 있지만 맨 밑에 저희가 이제 보험 광고 같은 거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맨 밑에 모든 거는 본인 책임이고 이거는 상식이고 할 분 조심하십시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문구가 거기도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띄워보고 발품 파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매 관점에서 약간 상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경매 초보자 입장에서는 뭔가 상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폐업률도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주거지역, 아파트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이제 그런 거와 비교해서 이 상가 경매 낙찰받는 거에 장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가는 결국 수익형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이자를 내고도 매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따박따박 수익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이거를 고정화 시킬 수만 있다면 임대 수익으로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급여 외에 수익을 하나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그게 뭐 하나였을 때는 뭐 50이었겠지만 만약 10개가 된다고 하면 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제가 뭐 다들 똑같으시겠지만
뭐 회사를 꼭 다니고 싶어서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제 주잡 외에 네, 네. 부잡으로 주잡의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생각보다 그거는 오래되지 않아서 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잘 잡으시면. 네. 그리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임대 수익 말고도 매매 차익은 덤으로 또 올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 뭐 여기도 강남 쪽이기도 하지만 강남의 뭐 수익률 1% 2%도 잡는 이유가 뭔가요? 앞으로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부분, 물론 다 이런 걸 잡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 미국에서 막 무슨 뭐 자이언트 스텝 한다 하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빅스텝으로 올린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경매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출 이자는 분명히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한 2% 3%였던 게 지금 4% 5%대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감사하게도 제가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뭐 10년 주기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걸 제가 한 경험을 한 2번 정도 거의 비슷하게 하게 됐죠. IMF 때도 훨씬 높은 이자가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훨씬 높은 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때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자기 신용과 어떤 소득 증빙만 잘 되면 지금도 대출은 잘 나와요. 그리고 또 법인이나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거에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지금 사실 DSR 때문에 사실 많이 못 하잖아요. 별도의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 이것도 공부는 하셔야 되겠지만 준비 잘 하시면 그거와 상관없이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좀 이자가 높지만 반대로 물건이 더 싸게 좋은 물건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매나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최소한의 필요한 돈? 네. 그나마 좀 괜찮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네. 약간 적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금액을 얼마로 한정하기보다는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사실 맞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여 년 전에 2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2천만 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금 상가나 빌라도 가능하고요. 물론 큰 건 아니고 네. 크진 않습니다. 뭐 한 1,000만 원 들어가서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한 30만 원 남는다든가 이자 빼고요. 예를 들어서 괜찮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빌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조금 오래된 빌라지만 잡았다가 다시 되팔았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고 거기다 덤으로 재개발까지 된다거나 이런다면 또 운이 좋아서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도 아직 존재하고요. 만약에 한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셔서 1억 이상의 돈이 내신다고 하면 아까처럼 뭐 이런 신탁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에서도 조금 더 단위는 그냥 폭만 조금 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내가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전 사실 돈이 없어서 올인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 가능한 금액 정도 수준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확실히 이제 금액 사이즈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은 네. 할 수 있는 게 뭐 어느 정도 많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정말 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1억 이상 정도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백견이 불여일견이고 한번 네.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목돈 어느 정도 모으긴 모아야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한다면 혹시 그 대표님께서는 그 경매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네.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약간 목돈 모으는 꿀팁?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쪽은 제 전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보니까 저기 다양한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도 많고 한데 일단은 아쉽지만 조금 힘들게 어느 정도 목표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절약하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사실 상식일 겁니다. 큰 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또 하나는 거기에서 저도 뭐 30대, 30, 40 이렇게 비중을 나눴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이건 안 쓸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든 뭐 최소한 보험비라든가 아니면 저도 이제 뭐 조금이지만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든 뭐 꼭 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뭐 피무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금액도 사실 좀 책정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제가 만족이 없으면 그렇죠. 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느 순간 쓰러지거나 포기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전 신사임당님이 하신 것도 봤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 그게 아니어도 이 약간 적금 목표로 그래서 1년 안에 쓸 금액을 어느 정도 모은다 해서 모으시는 거. 그다음에 중기로 쓸 한 2년, 3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는 것들을 좀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는 아까 말씀처럼 제 전문이 아니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금액의 비중을 원래 쓰던 거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닌 건 조금 나눠서 적금이든 아니면 전 사실 좀 표현이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전 경매 적금을 하고 있거든요. 경매 적금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다 계속 드시는 차라리 거예요? 경매에다가 계속 그렇구나. 적금을 하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적금이라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저는 그 처음에 경매를 하기 전에는 적금이든 뭘 해봤었는데 경매를 한 후에는 한 번도 적금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500이든 1000이 생기면 또 잡고 또 투자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나온 그 수익률이 적금이나 이런 수익률이 저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경매 적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부자분들의 공통점이 네. 이렇게 뭐 10원 아끼고 뭐 커피값 아끼고 막 그렇게 아끼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테이킹 하면서 네. 계속해서 확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좀 그런 DNA가 필요하지 않나 또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좀 타고나야 되나? 약간 좀 오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그건 있어가지고. 아닌 것 같은 게요. 네. 제가 뭐 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평범했고 공부도 마치 잘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 정도의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죄송한데 그냥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냥 꿈만 교회 오빠였는데 근데 뭐 대학교 지나고부터는 이제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 2년을 생활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저도 그때는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만 알고 있었고 방법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몰랐다가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 야생아님이라는 스님을 만나서 2천만 원으로 그때도 될 수 있었고 지금도 된다는 걸. 근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분을 만난 게. 성향은 달라요. 성향은 다르고 딱 한 번만 공동 투자했고 그 다음에 완전 다르게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저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고 경매라는 것, 부동산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고 적고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내가 하려는 간절함이 있고 노력이 있다면 사실은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가더라고요. 저도 10년 전에든 한 100%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머릿속의 그림이고 계획이겠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고 가면 100%는 안 돼요. 안타깝게. 그렇죠. 그렇지만 7, 80%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는 거는 완전 다르죠. 그럼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우는 약간 좀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팁,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책과 많은 데서 많이 말씀하셔서 같은 것 같아요. 아까 돈 모으는 거랑 같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거나 목표 잡아야 되는 거를 가장 큰 비중으로 어떤 아까 10%, 20%, 30%처럼 목표를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을 잡아 놓으시고 네네. 그리고 일주일이라면 저는 이제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중에 작심삼일 하시라고 그래요. 작심삼일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나쁜 말이죠. 네네. 근데 작심삼일을 반복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을 할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술이든 담배든 무엇든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고 못 하시면 3일 동안 못 하신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대신 다시 3일 준비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3일을 하시면 전체 9일 중에 3분의 1이고 365일로 따지면 120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정도 열심히 하신다면 전 못할 거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표현이 그렇지만 네네. 매일 바쁘지도 않고 어쨌든 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특징상 그렇지만 또 할 때는 네. 지금은 이제 술을 끊었지만 예전에는 새벽까지 술 마셨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입찰이 있으면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물건을 보고 입찰하고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은 네. 막상 세울 때는 막 멋있고 막 그때 된다는 상상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것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3일씩 네. 끊어서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차근차근 내가 성장함에 있어서 네. 좋은 그런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으시고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도 끊었다 잘 못하고 이러지만 그걸 해서 포기해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치팅데이라고 또 먹을 때 먹고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뛰어드신 게 네. 약간 좀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런 생각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죠. 저도 그렇게 여유는 그 가정이나 생활을 하지 못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저를 처음에 키우셨고, 물론 나중에 새아버님이 계시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제가 이제 합창부를 하기도 하고, 막 아무 돈에 대한 생각이 없어야 되고 모를 나이였는데 불구하고, 합창부를 했다가 다음에 6학년 되면 저희는 바로 밴드부로 올라가는 그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합창부 때도 어디 나가려면 옷 같은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게 부담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부담될 수 있는 거구나. 내 상황에선. 그리고 6학년 때 또 밴드부를 가는데 밴드부는 옷만이 아니라 또 악기도 해야 되겠죠. 악기 비싸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포기를 했어요.
밴드부를 아예 포기하고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구조였는데 포기하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좀 환경을 바꾸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있었나 봐요. 근데 막연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알았던 건 부동산이 제일 빠르더라. 이렇게 생각했던 방법인데 실제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때는 방법을 몰랐고 아까처럼 또 스승님 만나고 알게 된 후부터 부동산 중에 또 경매라는 걸 알면서 그때부터 계속 간절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도 좋은 결과로까지 감사하게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부동산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네. 혹시 이 부동산 시장 전망 지금 뭐 집값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또 거의 한 20년 정도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또 20년 투자 경력을 가지고 계신 또 전문가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장담을 하거나 그건 좀 아니라고 보긴 하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처럼 10년 주기설이나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항상 올라가지도 않죠.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네. 항상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전반적으로는 물가 상승이나 통화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이게 한 번에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올라갈 때도 생각보다 20, 30%, 30, 40%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생각외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잘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쪽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방 쪽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아파트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빌라 거래 잘 안 돼요. 거래 절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저희가 얘기하는 100% 이상이 뭐 소비 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만큼 안 보고 또 정보가 오픈되다 보니까 그 심리가 더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이 움직임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떨어져야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또 어떤 정부의 어떤 유인책이나 이렇게 나와져야 일정 시간을 두고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올라갈 때도 몇 년 정도 걸린 것처럼 떨어질 때도 몇 년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경매 시장 입장에서는 괜찮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은 기회죠. 아까 말씀처럼 가장 많이 돈 벌었던 분은 죄송하지만 IMF였고요. 그 다음에가 2008년이었고요. 지금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 네. 또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이 이자가 비싸지만 말씀처럼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반대로 기회가 되니까 내가 조금만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한 1년, 2년까지 갈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놓으신다면 지금 조금 힘들게 경매 접근하신 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큰 효도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경매라는 게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운 줄 알았었고 힘들게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뭐 되게 부지런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다만 아까처럼 간절함과 어떤 목표 의식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됐어요. 좀 힘들어 보이시잖아요. 어려워 보이시고. 근데 여러분이 수능 때 아니면 어떤 회사 시험 때문에 공무원 시험 때문에 했던 그 공부보다 훨씬 작은 노력으로도 경매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지금 보시는 어떤 분이라도 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심삼일 아까처럼 반복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중간에 포기해서 아예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주일에 하루, 이틀, 토요일, 일요일 중에 만약에 둘 다 힘드시면요. 하루만 활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사실 지금 하락장이긴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100%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매 시장 입장에서는 10년에 한 번 오는 네. 또 이런 좋은 투자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표님의 새로 출간하신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경매 시장에서 정말 내일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한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